네, 그 다음 나와 있는 납세의무 신고 의무, 납세 관련 지정 신고. 여기서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의미가 뭐냐니까 1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부터 10일 안에 거기다 밑줄자 꺼서 과세 기준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랍니다. 뭐냐니까 동그라미 1번 앞에 있던 겁니다. 권리가 변동됐다는 사실,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등기했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등기했다는 말은 신고했다 말과 같이 가는 거야. 근데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신고도 안 한다. 또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하면 모르거든. 예외가 내야 되거든. 그래서 당신이 등기를 했다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지만 등기하지 않았다면 신고라도 하랍니다. 신고라도 하면 그때는 실질 권리자한테 받을게. 등기 안 해도 신고만 해도 권리가 누군지 아니까 신고하라고. 그걸 언제까지?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등의 사유로 또는 상속이라는 것, 종중거라는 것, 신탁이라는 사실을 등기하지 않아도 신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 과세 기준부터 10일. 10일만 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세 기준부터 10일 이렇게 합니다. 옛날에는 사유 발생부터 10일 이랬거든. 지금은 과세 기준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이때는 신고하지 않아도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건 없습니다. 앞에 재산세는 어떤 경우도 가산세 이런 건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거만 아시면 돼. 그 다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이건 중요하다 그렇죠. 과세 표준도 중요하고 세율도 중요하고. 과세 표준, 재산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만 할게요. 부동산. 뭐 선박과 항공기의 과표, 선박 항공기 세율 이런 물을이 없으니까 부동산만. 부동산의 과표는 6월 1일 요날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6월 1일 현재의 재산가액으로 한다. 반드시 6월 1일 요날 현재의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옛날에 기출대 문제 보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동 있을 수가 없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은 하락했다면 몰라도 웬만하면 상승했다면 얼마나 좋아. 나 취득할 때 10년 전에 샀는데 그때 5억 주고 샀는 건데 지금 20억 하고 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세금 받겠다. 웬 뜻입니까? 반드시 6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가액이 뭘까? 이 가액이 바로 여기 이제 핵심이야. 6월의 가액이란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요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걸로 합니다.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서 구한 금액을 한다. 오직 재산세 과표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요걸로 하는 겁니다. 요 금액이 재산세 과세 표준입니다.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 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하는 거고, 주택은 학기론식 한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뭐 또 공동주택 가격 이런 겁니다. 반드시 요 금액으로 한다. 끝. 이래 끝나면 안 돼. 요 금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서 구한 금액으로 합니다. 요 비율이 얼마냐고? 요 비율이 주택은 60, 이외 토지 건축물 70,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 내용 24회 시험 때 다음 재산세 과세 표준 올바른 걸 찾으라고. 그때 정답이 공동주택은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 표준액에 60%를 곱하여 구한 금액으로 한다. 오케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대신 그냥 비율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나머지 틀린 지문은 토지는 이걸로 한다. 단독주택은 이걸로 한다. 건축물 이걸로 한다. 다 틀려. 전부 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곱한다. 이런 말이 없어서 다 틀렸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재산은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금액으로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오직 하나. 시가 표준액에 비율 곱했다는 거. 이 말 외에는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 한 밖에 없는데도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니면 지문 안에 재산세 과표 이런 걸로 한다. 한두 개 집어넣는 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꼭 알아야 됩니다. 교재를 보셔도 보통징수로 하되
과세 표준을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지자체는 과세 기준의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개인, 법인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단 여기 주의할 것은 시가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법인장부상 금액, 신고 금액 전혀 될 수가 없다. 1번 부동산, 토지주택, 건축물. 그 밑에 보니까 시가 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 표준액의 60%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일 위에 과세 기준제 시가 표준액의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말은 뒷담 많아도 그냥 쉽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한 것 이걸로 한다. 끝. 그 밑에 이제 비율로 하니까 붓이 들어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세율 하죠. 과세 표준액 곱하기 세율. 누진세도 쓰고 비례세도 씁니다. 세율 나올 때 1순위는 주택입니다. 1순위는 주택입니다. 주택. 그 다음 두 번째 토지 가운데 분리토지가 2순위입니다. 분리토지. 요놈이 2순위입니다.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얘들은 세율 몰라도 괜찮아. 건축물, 요것도 세율 몰라도 괜찮아. 건축물 세율 물은 건 1회부터 29회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 2, 3, 4, 5 지문 안에도 나와본 적이 없어. 그만큼 세율 물으면 대부분 주택을 묻든지 분리토지를 묻든지 이렇게 하지,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된 적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거고, 주택. 재산세에서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별장인 주택, 별장이 아닌 주택.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산세는 고급주택 이런 거 없습니다. 별장이 아닌 것 이리 구분하지, 뭐 고급주택이다 이런 것 따라 써지지 않습니다. 별장은 1000분의 44%입니다. 앞으로 재산세에서 사치성 부동산 넣으면 모두 4%입니다. 별장을 하든 골프장을 하든 고급 월악장을 하든 토지를 하든 건축을 하든 사치성 부동산 나오면 4%입니다. 세율 어려운 것도 없잖아. 딱 보잖아. 사치성 재산 4%. 사치성 재산이라고 다 4% 합니다. 사치성 재산 4%. 별장이 아닌 주택 1000분의 1. 0.1에서 1000분의 4. 0.4%까지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 누진세를 쓰고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 별장은 4%의 비례세를 쓰고 별장이 아닌 주택은 0.1에서 0.4까지 4단계로 나누어 누진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토지부터 문제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니까 주택부터 먼저 볼게요. 184쪽 주택. 주택이라고 해서 그 옆에 괄호에 주택별 개별 과세 돼 있죠. 주택별 개별 과세. 그 말은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고 이러지 않고 하나하나 주택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합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동그라미 1번 주택 0.1, 0.4 그리고 별장은 1000분의 40 비례세. 동그라미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 주택별로 바로 개별과세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주택이 있어도 주택별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과세하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하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합산하여 하지 않고서 주택별로 따로따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동그라미 3번 주택을 2명 이상의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합쳐 세액 산출한다고 두 번 줄 끝에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누진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앞에 우리 교재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고급주택
고급 주택, 취득 살 때 고급 주택, 이런 거 별도로 재산세는 고급 주택 적용 없습니다. 혹시나 고급 주택 4% 이래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이지 고급 주택 이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재산세는 고급 주택 가지고 있어도 세금 많이 안 받겠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야. 왜? 재산세는 주택이 누진세입니다. 일반적인 서민주택은 0.1%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비싸고 그 집이 고급이면 0.4%까지도 갑니다. 4배까지도 가. 그리고 만약 주택의가 이게 6억이 넘어가면 6억 초과되는 부분이라요. 또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또다시 0.5에서 더 높은 세를 또 적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집이 진짜 고급 주택이라면 재산세에서도 누진세를 통하여 높은 세를 적용하고 집값이 6억 넘어가면 6억 넘는 분은 요놈보다 더 높은 종합부동산세 또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구태여 고급주택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집에 가액이 비싸면 충분히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4%일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요거 지금 최근 2번이나 고급주택과 별장은 4% 틀렸다. 정답. 고급주택은 0.1, 0.4 이래 쓰는 거지 별장하고 똑같이 4%에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겸용주택. 우리 앞에 그냥 지나갔던 겸용주택 볼게요. 이제 겸용주택은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것을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주거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사용되는 걸 겸용주택이라고 합니다. 166조 제일 밑에 양가로 3번 겸용주택 동그라미 1번은 한 구의 건물이 동그라미 2번은 한 동의 건물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됩니다. 166조 한 동은 보실 필요 없어. 한 동이 뭐죠? 우리 아파트는 한 동입니까? 한 구입니까? 한 동이죠. 아파트 101동, 102동 하지 119, 129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아닌 용도로 함께 쓴다는 것은 전형적인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겁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보니까 뭐 밑에 1층, 2층이나 뭐 1, 2, 3층은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윗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게 이제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아닌 용도입니다. 문제는 같은 건물 안에 있다 뿐이지 요거는 하나하나가 다 독립된 부동산이야. 구분 소유의 대상되는 독립부동산이거든. 그러므로 한 동의 건물은 물으면 각각 독립된 거니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만 주택 이렇게 말하지 이걸 주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내용 2층짜리 건물이 있다. 2층짜리 건물인데 밑에는 점포로 돼 있고 상업용으로 위에는 주거용으로 이런 집 굉장히 많거든 사실. 그렇죠. 보통 2층 단독주택 가면은 밑에 점포인데 요게 문 열고 계단 올라가서 이쪽 다 들어가는 2층에는 주거용으로 쓰는 집 꽤 많거든. 이런 식의 일반적인 한 구의 건물입니다. 구분 소유가 아닌 것. 4층 건물 가진 분도 1층, 2층, 3층은 상업용으로 세를 주고 4층 꼭대기는 주거 자기 살고 이런 게 많거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겸용주택은 한 구의 건물은 밑줄 쫙 봅시다. 첫 번째 끝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즉 건물 가운데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쓴다면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 이상이 주거용이다? 그럼 주택으로 본다면 그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합쳐서 주택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렇게 1층, 2층, 3층 2층, 3층이 주거용이다. 그럼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용이 절반 넘잖아. 이때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건물과 토지를 합쳐 주택에 대한 세금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할 것. 겸용주택은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이를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위에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 앞으로 시험에 세법에 다가구주택 나오면 무조건 혜택 줍니다. 세법상 다가구는 절대 불이익 안 줍니다. 혜택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혜택을 준다. 왜 혜택 주는가? 다가구는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이다 그렇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지만 다가구는 단독입니다. 하나의 단독주택인데 만약 여러 가구가 살지 못하고 오직 단독을 지었는데 한 가구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만들어버리면 지금 1인 가구, 2인 가구 굉장히 많거든.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인가 신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 가운데 한 사람 1인 가구로 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얼마? 40몇 프로인가 합니다. 아니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가구 그리 많습니까? 그리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집도 우리 식구는 4명이야. 저하고 애들 엄마하고 애들 둘하고. 근데 다 따로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살고 있어. 왜? 사이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에 이제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 제가 서울에서 뭐 20년 있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부산 본 지가 딱 2년쯤 지났네. 서울에 있는데 주소가 대구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뻑하면 뭐 부가가치세, 뭐 소득세 자꾸 집에 날아가니까 내가 확인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럼 내 소득, 내 걸 처음부터 타고 하니까 나는 서울에 항상 상시 거주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돼서 주소를 서울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제 독립가구가 돼. 누구든지 독립된 주소만 떨어뜨리면 독립가구 됩니다. 그럼 나는 독립가구, 애들만 독립가구. 우리 애들도 대학 졸업하고 다 취직해가지고 한 놈은 서울 가 있고 한 놈은 구미가 있으니까 얘도 독립가구, 얘도 독립가구야. 분명히 식구는 4명인데 가구수는 4가구입니다. 이런 집 되게 많거든. 애들이 졸업해가지고 딴 데 시작하면 전부 이렇게 독립가구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독립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립가구인데 전부 오피스텔 살거나 이럴 수 없잖아. 아파트 살고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원룸도 단독주택입니다. 원룸도 다가구거든. 원룸 같은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전체를 한 개로 봐버리면 전체를 한 개로 봐. 그럼 다가구, 원룸 19개. 다가구는 최대 19가구입니다. 20호 이상부터 가게 되면 공동주택이 되거든. 그럼 19가구. 대학가에 원룸 19가구 있는데 이걸 한 개로 봐. 곱하기 세율. 전체를 한 개로 봐버리면 세율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져요. 이게 누진세라는 게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따라 높아지는 게 누진세거든. 그럼 누진세를 써. 세율이 높아져. 높아지면 세부담 많아져. 세부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세부담 많은 걸 임대인이 다 떠 않습니까? 내가 건물주라면 세부담 많아지면 임대를 올리지. 임대를 내가 또 할 필요 뭐 있어? 그렇죠? 임대를 올리면 되지. 그럼 우리 여러분 개론 시간에 보유가족의 세금을 위로 올리기 시작하면 임대료의 상승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할 겁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고 매 한 가구마다를 각각 독립되는 걸로 보아 여기에 대한 세금 구하고 여기에 세금 구하고 이렇게 해서 단순 합산시키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한 개로 보는 게 세금 많아요? 19개 가지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세금 많아요? 한 개가 많습니다. 왜? 누진세거든. 매번 하는 게 상속 증여세 같은 경우 과세 표준 금액이 1억 원 이하다. 세율 10%입니다. 1억 원 넘어가는데 5억 원 이하다. 세율은 20%입니다. 5억 원 넘어가는데 10억 원 이하다. 세율 30%입니다. 10억 원 넘어가는데 30억, 30억 초가 이게 상속세, 증여세 5단계 누진세입니다. 상속 재산 가액이 딱 10억 원이다. 15억 원. 곱하기 30%. 3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돼. 근데 10억을 10개로 나누어 봐요. 1억, 1억. 10개로 낱낱이로 나누어 버리면 1억 원이 하는 세율이 얼마죠? 10%거든. 곱하기 10% 1,000만 원. 곱하기 10%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10개 다 합쳐봐야 1억밖에 안 나와. 전체를 한 개로 보면 금액이 커지니까 세율이 위로 따라 올라가면서 세보다 많아지지만 한 개를 낱낱이 나눠버리면 세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세금이 적어지거든. 이것처럼 전체를 한 개로 봐버리면 가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데 이를 낱낱이 나눠버리면 세율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세금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부담을 적게 주겠다. 가급적이면 하나의 집을 지어도 여러 가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을 짓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공급 부족 해소하자는 의미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다가구는 재산세, 취득세 등은 모두 매 한 가구마다를 각각 독립된 걸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보니까 플러스 스타디 하면서 다가구를 한 구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지만
사실관계가 공동주택처럼 가구별로 각각 독립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가구별로 하나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동주택과의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이래 말하면 이거 재산세는 맞아요. 자 봅시다. 잠깐 요걸 가지고 다 팔아봐. 타인에게 팔아봐요. 양도하면 양도세 내야 되거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거든. 이것처럼 공동주택과 형평을 도모해서 각각 독립된 걸로 봐버리면 이 사람은 1세대 다주택자입니다. 1세대 다주택은 비과세가 안 되거든. 그럼 이거 불이 주는 거잖아. 이 해설이 재산세는 맞지만 이래 말하면 소득세 해설이 안 돼. 제 해설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혜택입니다? 한 개로 봐버리는 게 1세대 1주택이잖아. 그 소득세가 면 다가구는 한 개로 본다. 한 개로 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시킵니다. 또 임대수도 가면 한 개 집을 가진 자가 임대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때도 임대수도 가지고 한 개로 봅니다. 한 개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야만 이래 집을 짓지. 팔았을 때 당신 1세대 19가구구나 1세대 19주택이고 이래 말하면 환장합니다. 왜? 양도하면 1세대 특히 조정지간에 1세대 3주택 이상부터는 세율을 플러스 20% 할증하는데 이걸 할증시키면 불이익 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잖아. 그럼 앞으로 다가오고 나면 소득세를 물을 때는 한 개로 봅니다. 한 개로. 소득세가 아닌 세금은 각각 독립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이런 제도 왜 만들었을까? 다가오에 관한 부분을 바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고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조세마다 한 개로 보는 게 혜택일 수도 있고 독립된 걸로 보는 게 혜택일 수도 있거든. 이런 식의 해설이 아니고 다가구를 이렇게 혜택 주는 이유는 이런 식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앞으로 다가구라면 소득세는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가 아닌 세금이 나올 때는 각각 독립된 걸로 본다. 이러면 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에 굉장히 많아요. 세율을 묻는 경우도 많지만, 자 봐. 세율을 묻는 경우도 많지만 세율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주택가격을 합쳐 계산하고 틀렸다. 각각 주택별로 해야 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다르면 어떡할까? 고급주택 어떡할까? 다가구 어떡할까? 겸용주택 어떡할까? 이런 채로 주택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섞어가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 꼭 기억할 것. 그 다음 토지, 분리토지. 분리토지는 저율의 분리, 고율의 분리 나누죠. 저율 분리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농지, 목장, 임야, 공장 등에 관한 것 이렇게 했고 농지 등에 관한 것은 1000분의 0.7 1000분의 0.7 0.07%입니다. 0.07% 1000분의 0.7 0.07% 이게 재산세 대상 중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재산세 가운데서 제일 낮은 세율이에요.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특히 얘는 비례세잖아. 금액이 커진다고 세율이 따라 높아지기는 없거든. 얘는 얼마짜리든 무조건 0.07%가 한다. 0.1%도 안 되잖아. 이거보다 더 낮은 세율 없습니다. 0.1%도 안 되는 세율은 없어. 그만큼 낮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문제점에서 27회인가 문제 다음 재산세 대상 가운데 가장 낮은 세율 적용되는 거 찾아놓고 50억짜리 목장 많은 분이 50억짜리 이런 속도라고 금액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무조건 0.07%가 안 되거든. 요 놈이 가장 낮은 세율이야. 공장 등은 1000분의 2 공장 등의 토지는 1000분의 2 0.2% 세율입니다. 고율 분리 할 거 없네. 뭐래서 사치성은 얼마라고? 4%죠. 골프장, 고급오락장 토지 1000분의 44%입니다. 사치성은 고급 주택 요돈 빼고는 사치성 부동산은 토지든 건축이든 주택이든 무조건 4%입니다. 4% 됐어. 합산 토지는 몇 프로인가 안 묻습니다. 종합 토지는 0.2에서 0.4, 0.5, 별도로 0.2에서 0.4 각각 3단계 누진세 씁니다.
하지만 합산 토지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산하는가를 물어요. 어떻게 합산하는지. 뭘까? 어떻게 합산하는가? 합산 토지는 어떻게 합산할까? 소유자 개인별로 또는 법인은 법인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세대 합산, 가구 합산, 이렇게 부부 합산 이렇게 합산하는 건지 어느 게 맞아요? 개인별로 합산하는 겁니까? 세대 합산, 부부 합산하는 겁니까? 어느 게 맞아요? 대한민국 세금은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개인주의 과세. 특히 부부 재산은 별산재입니다. 별산재, 별개의 재산입니다.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유자 각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래 합치는 거지. 남편도 종합 있고 부인도 종합 있다고 합치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 합치지 않아? 왜 안 합칩니까? 아니 부부 재산인데 왜 합치지 않고 따로 하냐고? 그럼 남편 종합토지, 부인 종합토지 합산해서 합산하면 금액 크지 누진세, 세금 많아지거든. 총각이 종합토지 가지고 있다. 혼인하지 않은 처자가 종합토지 가지고 있다. 합칩니까? 아니잖아. 따로따로잖아. 별개 사람이니까. 그런데 처자 총각의 재산이라고 합치지 않고 부부 재산이라고 합산하면 혼인한 것이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뭐 나쁜 짓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평등권 위반입니다. 평등권 위반. 그리고 과거에는 부부 소득, 부부 재산 합산했는데 어느 누군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위헌 소송 냈습니다. 위헌 헌법 소송 냈거든. 잘못된 거 아니냐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잘못됐다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맞다.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혼인했다고 합쳐계산하면 혼인하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잘못된 내용 맞다고. 그래서 평등권 위반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갈라졌습니다. 그게 갈라지면서 사회가 참 많이 변화가 됐어. 그게 갈라지면서 부부가 각각 직장 다니면 옛날에는 의료보험증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의료보험증 따로따로 나오잖아. 왜? 각각 개별적으로 해야 되거든. 옛날 부부소득 합산가세 하니까 합쳐서 받았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받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따로따로 해야 돼. 그때부터 의료보험증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오직은 개인주의 과세입니다. 개인주의 과세. 절대 부부재산, 부부소득 합산 과세는 다 틀렸다고 보시면 돼. 또 이렇게 합산하되 합산하는데 그럼 소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되 이걸 이 사람이 전국에 거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할 건지 아니면 시군에 있는 거 합산할 건지 어느 게 맞아요? 전국에 거 있는 종합토지 합산합니까? 시군에 거 합산합니까? 그 여러분 주의해야 돼. 종합부동산세 그럼 종부세 국세거든. 종합부동산세 문제 나오면 종합부동산세는 이래야 합니다. 소유자 개인별로 전국에 소지하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이거든. 재산세는 전국에 합산 안 합니다. 시군에 합산합니다. 시군 내 합산 재산세. 똑같은 종합토지 별도 나와도 재산세 문제 나오면 소유자 개인별로 당의 시군 안에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치고 대신 종합부동산은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하고 이렇게 하여서 해당되는 누진세 적용합니다. 누진세. 합산 토지는 세율 몇 프로입니까?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어떻게 합산하는지 알고 있는가 이걸 물어. 그 28회 시험 때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 토지는 종합합산 토지는 소유자 개인별로 당의 시군 안에 있는 종합합산 토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표로 하여 법이 정하는 해당되는 누진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오케이 맞는 지문 이런 겁니다. 세율 몇 프로가 안 물어. 어떻게 합산하는가 이걸 물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0.25%습니다. 0.25% 1000분의 2.5 원칙적으로 얘는 1000분의 2.5 0.25%습니다. 요래만 봅시다. 여기다가 중과세율도 있지만 중과세율도 시험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는 다음에 가면 건축물도 원칙 예외 다 할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는 꼭 시험 칠 때까지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주택과 분리 토지 요 두 가지 세계는 꼭 기억하고 그 다음 합산 토지는 어떻게 합산하는가 요 정도 쓰는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아요. 막 밀어넣으면 중요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하니까 반드시 봐야 될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7조 187조 186쪽에 있는 재산세 도시역분 이런 안 받습니다. 187쪽 세부담의 상한분. 자 이제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하여 산출한 세금이 나왔습니다. 산출 세금이 나왔다. 요 세금 다 내는가? 요거 다 내는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난 집을 가지고 있어. 원래 집을 2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만 원 나왔다. 그런데 1년 딱 지나봐. 1년 딱 지나니까 어머야 갑자기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불과 1년 사이에 아파트가 2억이 올려버렸어. 내 집이 2억짜리인데 이제 4억에 중개업소도 4억에 파시지 않으렵니까? 막 연락 오고 하는 거야. 기분 어떻습니까? 기분 어때요? 기분 째지지 뭐 그렇죠. 기분 째집니다. 3만 해야지 않지. 갑니다. 그 재산세가 17만 나왔네.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정도 더 오르면 7만 원 정도 더 내실 용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야 진짜 환장하겠다 이거. 7억 가고 있네 7억. 7억 가는 거야. 그 전까지 내 삶은 7억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진짜 7억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와 기분 진짜 좋습니다. 30만 나왔네. 가지고 뭐 술 한잔 안 부다 치지 뭐 기분 좋잖아 그렇죠. 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에 폭락을 하는 거야. 폭락을. 일본 같은 게 일본이 1억원이 20년 있잖아. 그것도 일본도 1억 20년이 영국 같은 시기였습니다. 80년 후반이었거든. 진짜 일본이 막 그 록펠러 빌딩 사고, 응? 뉴욕에 있는 주요 빌딩 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샀거든. 빌딩 사고, 미국에 있는 주요 빌딩 다 사. 일본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 땅을 산다고 할 만큼 그만큼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85년도 프라자 합의 이후에 환율 자체가 바뀌면서 완전 폭락한 게 그때 90년, 89년도 후반기부터 완전 폭락하더라고. 거의 3분의 1까지 떨어졌어. 갑자기 7억 같은 게 폭락하면서 다시 2억 돌아와 버렸어. 원래 제자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름 앞에 올랐다고 해서 냈던 세금 요거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안 돌려줍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올랐다고 해서 냈던 세금 돌려주고 하는 거 없어. 제가 농담 삼아 저한테 배우면 알잖아. 내가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야 갑자기 딱 목요일 날 상한가 치는 거야. 30% 올라버린 거야. 와 이거 웬 택입니까? 1000만 원 샀는데 갑자기 1300만 됐는 거야. 그 다음날 금요일 또 상한가 2연상을 쳤습니다. 졸지에 막 1600만 원 번 거야. 그럼 토요일에 제가 뭐 합니까? 콜합니다. 친구놈들. 에이, 동네 와라 동네. 왜 내가 형님이 술 한잔 할게. 일단 우리 친구 모이면 1차 먼저 막걸리 한잔 합니다. 2차 당구 칩니다. 3차 호프집 갑니다. 4차 다 같이 떼먹으러 노래방 갑니다. 이제 다 냈어. 내가 한 40만 썼어. 기분 3만 내게 다 냈습니다. 월요일 전까지 한가로 치기 시작하네. 그럼 나한테 내가 올랐다고 해서 술 샀다가 얻어먹은 이놈들이 술 개원한다 안 개원한다? 안 개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온 제도가 세부담 상한 제도입니다. 가액이 상승한다는, 보유하는 동안에 가액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실질 재산이 올랐다. 실질 소득이 생긴 게 아니거든. 장부상의 평가 가치가 상승한 것이. 맞죠? 장부상 가치가 상승한 거지 실질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온 게 아니야. 세금은 피 같은 현금 나가야 되거든. 장부상 가치 올랐다고 피 같은 현금 나오는데 장부상 가치가 떨어진다고 돌려주지 않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거 문제 있구나. 과거 대한민국이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갈 때는 아무도 불만 없었습니다. 공정시장 가격 붙이는 것도 이것 때문에 같이 나온 얘기야. 이 제도하고. 그때 올라갈 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도 언제 떨어지더라? IMF 반란 끝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까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거든. 근데 2008년 오면서 모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 세계적인 모기 사태 벌어지면서 주택가 폭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아무리 봐도 떨어지니까 아니 올라갈 때는 많이 받아놓고 떨어질 때 왜 안 돌려주냐고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앞으로 원래 산출한 요 세금이 바로 직전 연도에 납부한 요 세금보다 일정 비율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받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받겠다는 상한선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래야만 올라간다고 폭등한다고 많이 받았다고 돌려갈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 원칙은 100분의 150. 원칙은 100분의 150입니다. 작년 납부한 세금보다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작년 낸 세금보다 1.5배 못 넘어갑니다. 작년에 10만 원 냈다. 최대가 15만 원이 끝이야. 근데 주택은 더 예외적으로 주택은 더 그렇습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150%, 1.5배 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봐. 토지와 건축물은 해당 재산세 산출 세금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100분의 150에 해당한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한다. 단 주택은 1번 공시가격 3억 이하인 집이다. 공시가격, 근데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집이라면 100분의 105, 작년 납부한 세금보다 5%를 더 초과시킬 수 없답니다. 요거는 볼까요? 여기 지금 제가 2억이 4억 있지만 요거 2억에서 만약 3억 됐다. 3억 되면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집은 작년 낸 세금의 100분의 105를 못 넘어갑니다. 10만 원에 5% 못 넘어가. 얼마죠? 5천 원. 그럼 17만 원 내는 게 아니고 10만 원 5천 원 내면 됩니다. 이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기준시가로 3억 이하의 집이라면 작년 낸 세금보다 작년 낸 금의 5%를 더 초과시켜서 징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집이 3억은 넘는데 6억 원 이하 집이다. 3억은 넘는데 6억 이하다. 그럼 100분의 110. 요거. 요 집이 6억이다. 6억이면 6억 이하의 집은 작년 된 요 세금의 10%를 더 초과시켜 징수 못합니다. 이렇게 100분의 110. 그 집이 6억도 만약 초과되는 집이다. 100분의 130. 작년 낸 세금보다 30%를 더 초과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합니다. 주택만 그렇습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작년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다릅니다. 종합부동산 세부담 상하면 조정지역 안에 다주택은 작년 낸 세금의 3배를 못 넘어가고, 즉 3배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합부동산세도 작년까지는 무조건 1.5배를 못 넘어가겠는데 원래 개정되면서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의 상한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나대지도 좀 끌어올리고, 이거는 이제 종합부동산 할 때 할 거고, 그 다음 뒷장 비과세. 비과세 바로 위에 나오죠. 주택은 3억 이하는 100분의 100, 도표에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첫째,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요거는 뭐 취득세고 등록이고 재산세고 다 똑같잖아. 그렇죠? 국가 등이 취득한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 또 국가 등의 등록, 면허 과세하지 않겠다. 국가 등의 재산 과세하지 않겠다. 단 모든 하여튼 외국 정부에는 뭘 적용한다 했죠? 상호주의를. 그렇죠? 그러므로 외국 정부의 취득, 즉 대한민국 정부가 취득할 때 대한민국 정부의 등록 면허,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는 외국 정부라면 모두 과세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요거 알 건데, 국가 지자체와 재산세 물건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하고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한다면 매수 계약자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과세 아니라고. 비록 국가 등의 재산이지만 저 사람이 공짜로 쓴다면 공짜로 쓰는 사람 내기 때문에 이건 비과세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국가 등과 연부라고 그 사용을 유료로 한다면 그건 비과세고, 무상 쓴다면 매수 계약자가 세금 냅니다. 비과세가 아니고. 그 다음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 양가로 1번 이것도 설명했다.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유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료로 쓰면 과세합니다. 앞에 있던 거 똑같은 거잖아.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짜로 쓸 때 비과세지 유상으로 쓴다면 당연히 과세합니다. 아니 내가 5층짜리 건물 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지자체에서 남구에서 와가지고 당신 5층 건물 가운데 1층, 2층, 3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쓰겠답니다. 월세는 하니까 월세는 월 뭐 98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쓰겠답니다. 오케이, 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는 매달 1000만 원 받으면서 국가 등이 사용한다고 비과세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국가덕이 1년 이상을 사용해도 공짜로 쓸 때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 그 다음 임시건축물에 관한 내용들 1번 취득 살 때 봐요. 우리 취득 살 때 1년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 여기도 임시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의 임시용 건축물 비과세. 단 사치성 재산은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에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과세 기준을 이제 행정관청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는 때는 철거하는 부분은 한정한다. 그러나 보니까 재산세 부과에 해당되는 철거하기로 확정되어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 괄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러지. 이거 한번 볼게요.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특히 한양대 같은 경우, 건국대 같은 경우는 있죠. 건국대학교는 건대 입구 딱 내려가지고 좀 약간 딱 하면 건대, 그게 이제 평지입니다. 학교 딱 들어갈 때 평지야. 참 문제 없습니다. 근데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이 다 산입니다. 산. 중앙대도 산이거든. 서울대도 산이잖아. 그렇죠? 서울대 갈 때 제일 무시하는 사람 누구랍니까? 전칠래 서울대 입구역, 서울대 입구 딱 내려가 그 서울대 사람 제일 바보라잖아. 저도 몰라 처음 가봤거든. 딱 지하철 서울대 입구역 있더라고. 입구역 서울대 입구니까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제 서울대 보니까 방향이 돼 서울대라고 표시돼 있더라고. 걸어갔습니다. 25분 걸어갔습니다. 25분. 서울대 입구에 서울대까지 25분 가더라니까. 와. 그 다음 두 번째 갈 때는 서울대 입구 내가지고 버스 탔습니다. 서울대 앞에 딱 가니까 샤 있잖아. 샤. 국립 서울대학교 샤인데 여기 서울대 입구 딱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올라가 뒤진 줄 알았습니다. 산이더라고. 등산 갔다 왔습니다. 알고 보니 학생들은 버스가 서울대 안으로 다 다니더라고. 버스가 서울대 다 다녀. 버스가 다 들어가더라고. 아니 나는 서울대 학교 없이 않고 내려가지고 딱 걸어갔는데 뒤진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애를 데리고 한번 가면서 애를 데리고 또 갔어. 서울대를 보여줘야지. 꿈을 키워야 될 거예요. 중학교 데려갔습니다. 여기가 서울대다. 대한민국 제일 좋은 학교고 다 막 돌고 그 다음에 또 애들 데리고 고대 갔습니다. 고대가 여기가 고대고 여기가 연대고 다 돌았습니다. 여기 가라고 스카이 가라고 딴 데 갑니다. 자 어쨌든 자 문제는 뭐 이 전부 학교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교 내려가지고 완전히 꼭대기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 원룸도 빌려 옛날에 원룸도 없었거든. 단독주택이었어.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에 전부에다가 옥탑방을 만들었어. 학생들한테 그거 세주려고 옥탑방을 다 만들었어. 누가 삽니까 옥탑방에? 그렇죠. 학생들 이게 정답이지. 옥탑 누가 고양이. 옥탑 그게 아닙니다. 옥탑 학생 살거든. 문제는 있죠. 단독주택에 옥탑방 설치하기가 99.95%다 불법입니다. 이거 불법 건축물입니다. 이 불법 건축물이야 이거. 이게 생기면서 밑에 건물에 하중을 다 눌러주거든. 그 중에 하중이 다 눌리면서 구조상 문제가 생겨 이거. 이게 설치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다 설치하거든. 그럼 우리 법은 건축물을 철거하라고 행정관청에서 철거하라고 철거 명령 내립니다. 철거 명령 내린 이 건축물은 더 이상 재산세 부과 안 합니다. 행정관청부터 철거하라고 명령 나왔거나 철거 확정됐거나 이런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 안 합니다. 그럼 철거 안 하면 재산 나온다 안 나온다? 이 비과세입니다. 철거 안 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철거하라고 명령 내리는데 철거 안 해. 과세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철거 명령 내린 건 더 이상 과세 안 합니다. 좋네. 대길이네 그렇죠. 철거는 안 하고 세금을 안 내고 대신 이행강제금 나옵니다. 왜 이행하지 않냐고. 이행하라고 이행강제금이 나와. 이행강제금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 넣으면 철거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 이행강제금보다 받는 월세가 더 많거든. 항상 계산을 해봐야 될 거죠. 어느 게 너한테 이익인지. 요거 내더라도 월세가 더 많거든. 그래 안 됩니다 또. 그럼 지자체는 강제 철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왜? 꼬박꼬박 매년 이행강제금이 꼬박꼬박 들어오거든. 꼬박꼬박.
철거하는 순간 이행강제가 안 들어오잖아. 지자체 돈이 들어오는데 철거 안 합니다. 강제 철거 놔둡니다. 그럼 집주인은 이행강제금 내고 계속 세를 놓고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매년 받고 둘 다 윈윈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제가 말해서는 요거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은 철거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물 가운데 일부만 철거한다면 철거하지 않는 이분 당연히 과세합니다. 단 요거 철거하고 명령한다면 요 건축물만 비과세하지 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도 비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철거하는 게 토지는 철거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28회 시험 때 정답이 다음 비과세하는 걸 찾아라.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대지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틀려. 토지를 철거하는 게 아니잖아. 토지 당연히 과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 부분에 한정하여 비과세지 건축물의 토지는 과세한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 기타 비과세 1번 28개 지목 가운데서 여기에는 6개 지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6가지 지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5회 시험 때 한번 나오고는 내지 않다가 27회인가 28회인가 또 한 번 딱 나오긴 했어.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운데서는 기역 봅니다. 기역. 왜? 단서가 있거든. 단서가. 재산세도 간 핵심은 단서입니다. 단서. 군사기지 및 군사적 보호부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적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과세 안 해.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요것도 2번 정도나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내 전답 틀렸어. 아무리 통제보호구역에서도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하거든. 요런 단서. 나머지는 없네. 나머지 시험 나올 거 없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앞에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사용하는 재산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단 유료로 쓴다면 과세한다는 거하고 임시건축물 1년 미만의 임시건축물 과세하지 않는다. 단 사치성에 해당하면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 철거하라고 명령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단 부속 토지는 과세한다는 거. 그 다음 도로, 하천, 제방국어, 유지, 묘지 과세하지 않는다.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의 토지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한다. 이렇게 단서, 딱 단서 있는 분이에요. 취득 있잖아. 어떤 지방세든 지방세 비과세 문제 나오면 언제나 핵심은 단서입니다. 단서.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았던 나머지 내용들은 안 봐도 괜찮습니다. 100번 시험 쳐도 99번 나올 일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보시지 말고 중요하다고 했던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하시고 2시부터 부가와 징수 옆에 봐요. 부가징수표에 20, 23, 24, 25, 26, 27, 28, 29 계속 나오잖아요. 부가징수. 재산세 부가징수 중요하니까 요걸 보고 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양도소득세, 소득세 가서 내용을 보겠습니다.